기름 냄새와 함께 40년이 끝났다. 정은숙은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다. 튀김기에서 올라오는 마지막 연기, 벽에 밴 양념 냄새, 낡은 냉장고의 웅웅거림까지.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인생이었다. 1985년 25의 나이로 시작한 이 작은 분식집에서 딸을 키웠고 남편을 떠나보냈으며 혼자서도 굳건히 버텨냈다. 마지막 조리대를 닦으며 은숙은 홀가분함과 허무함을 동시에 느꼈다. 67세, 이제 정말 끝이었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은숙은 몸을 돌렸다. 딸 지연이 사위 민수와 함께 들어서고 있었다. 지연의 손에는 꽃다발이, 민수의 손에는 샴페인이 들려 있었다. 아이고, 이런 것까지 준비하고. 은숙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감동과 동시에 어딘가 모를 어색함이 스쳐 지나갔다. 언제부터인가 딸과 사위는 이렇게 형식적인 관심만 보이곤 했다. 평소 같으면 연락도 뜸했던 이들이 오늘은 특별히 시간을 내어 축하를 해주러 온 것이었다. 당연하죠. 40년 동안 우리 가족 먹여 살리신 분식집인데요.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꽃다발을 건넸다. 이제 진짜 끝이네요. 끝이라는 단어가 은숙의 가슴에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42년 전 갓 결혼한 25살의 그녀가 이 좁은 가게에서 처음 라면을 끓였던 날이 어제 같은데, 그때는 모든 것이 희망으로 가득했었다. 젊은 부부가 꿈을 키워가는 공간이었고 딸이 자라나는 보금자리였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버렸다. 축하합니다, 사장님. 옆집 슈퍼 사장 김 씨가 박수를 치며 들어왔다. 이어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은숙이네 분식집 없으면 우리 동네가 어떻게 돌아가겠어. 여기 떡볶이가 우리 동네 최고였는데. 사모님 진짜 수고하셨어요. 칭찬과 아쉬움이 섞인 목소리들이 작은 가게를 가득 채웠다. 은숙은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모든 인정과 사랑을 받으면서도 왜 이렇게 쓸쓸한 기분이 드는 걸까? 자, 이제 정말 건배. 민수가 샴페인을 터뜨렸다. 어머니, 이제 좀 쉬셔야죠. 그래요, 엄마. 평생 일만 하시고. 지연이 은숙의 팔을 잡았다. 우리가 이제 모실게요. 모신다는 말이 은숙에게는 어색하게 들렸다. 마치 자신이 이미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것처럼 느껴졌다. 언제부터 자신이 모셔야 할 대상이 되었을까? 아직 건강하고 정정한데. 왜 이런 말을? 67세가 그렇게 늙은 나이인가? 여행이나 다녀오세요. 단골 손님 중 하나가 말했다. 평생 이 가게에만 매여 있으셨잖아요. 맞아요. 지연의 눈이 반짝였다. 엄마, 우리 내일 당장 강릉이라도 다녀와요. 바다 보러. 강릉? 은숙이 놀란 듯 물었다.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었다. 네. 민수 오빠가 차 있으니까 편하게 다녀올 수 있어요. 어때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좋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드라이브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모두 좋은 일이라며 박수를 쳤다. 은숙은 오랜만에 가족의 따뜻한 배려를 받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언제부터인가 딸 부부는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뜸해졌는데 오늘은 특별히 시간을 내어 자신을 위해 축하까지 해주었다. 그리고 이제 여행까지 제안하다니. 그래. 그럼 고맙게 다녀오마. 하지만 기쁨도 잠깐 마음 저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정말 단순한 효심일까? 왜 하필 분식집을 닫는 오늘 갑자기 이런 관심을?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가족 셋만 남았다. 은숙은 마지막으로 가게를 정리하면서 무심코 딸 부부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정말 끝났네. 지연이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 한숨 속에는 아쉬움보다는 안도감이 묻어 있는 것 같았다. 이제 진짜 시작이지. 민수의 목소리가 낮고 차갔다. 빨리 처리해야 할 게 많아. 처리해야 할 게 많다고. 무엇을 처리한다는 걸까? 그게. 지연이 은숙을 힐끗 보더니 목소리를 줄였다. 엄마가 너무 고집스러우면 어떡하지? 고집스럽다고. 은숙의 손이 멈췄다. 자신의 무엇이 고집스럽다는 걸까? 걱정 마, 방법은 있어. 민수의 대답이 차가웠다. 방법은 또 무슨 방법?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다. 뭔가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았다. 어머니, 지연이 갑자기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정말 정리 끝나죠? 아, 응. 은숙은 어색하게 대답했다. 방금 전까지 나누던 대화와 너무나 다른 톤이었다. 그런데 엄마 혹시 모르니까. 지연이 민수와 눈빛을 주고받더니 말을 이었다. 진명회 같은 거 우리 이름으로 바꿔두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진명회. 은숙은 깜짝 놀랐다. 갑자기 왜 집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세금 문제도 있고 만약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복잡해질 수도 있잖아요. 지연이 자연스럽게 말했다.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거죠. 미리미리 준비한다고.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걸까? 은숙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다. 무슨 일이 생긴다고? 아, 그냥 만약의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민수가 웃으며 끼어들었다. 어머니 건강하시지만 그래도 나이가 나이니까. 법적으로 미리 정리해두면 나중에 우리들이 편하죠. 우리들이 편하다고. 은숙은 딸 부부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겉으로는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다. 40년 동안 분식집에서 번 돈으로 산 그 소중한 집을 왜 갑자기 명의 변경하자는 걸까? 생각해 볼게. 은숙이 애매하게 대답했다. 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지연이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조급함이 어려 있었다.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도 빨리 결정하기를 바라는 듯한 표정이었다. 민수 역시 마찬가지였다. 괜찮다는 듯이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어딘가 억지스러워 보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숙은 딸 부부와 함께 택시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창밖으로 스치는 네온 사인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집 명의를 바꾸라고. 40년 동안 분식집에서 번 돈으로 산 그 집이었다. 한 푼 한 푼 모아서 라면 한 그릇씩 팔아서 만든 그녀의 성취였다. 그런데 왜 갑자기 명의를 바꾸자는 건가? 정말로 세금 문제나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것일까? 집에 도착한 후 은숙은 혼자 방에 앉아 오늘 하루를 돌이켜 보았다. 40년의 삶이 끝나는 날이었는데 왜 이렇게 서늘한 기분이 드는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딸과 사위는 분명 좋은 마음에서 여행을 제안한 것이고 진명의 이야기도 실용적인 관점에서 꺼낸 말일 텐데. 그런데 왜 자꾸만 불안한 생각이 들까? 은숙은 서랍에서 통장들을 꺼내 보았다. 분식집을 팔고 받은 돈, 그리고 평생 모은 저축.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혹시 그 순간 소름 끼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혹시 딸과 사위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 아니야, 내 딸이 그럴 리 없어. 은숙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최근 들어 딸 부부가 돈 이야기를 자주 꺼내는 것 같았다. 아이들 교육비가 많이 든다거나 대출 이자가 부담된다거나. 새벽 3시 은숙은 잠에서 깼다. 이상한 꿈을 꾼 것 같은데 내용은 기억나지 않았다. 다만 무언가에게 쫓기는 듯한 공포감만 남아 있었다.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거실을 지나치는데 딸 부부의 방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정말 확실해? 물론이지. 어차피 혼자 사는데 뭘 그렇게 붙들고 있어?
그래도 엄마가 야 생각을 좀 현실적으로 해. 우리 애들 교육비, 대출 이자.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거야? 은숙의 발걸음이 멈췄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결국 돈 이야기였다. 내일 강릉 갔다 오면서 분위기 봐. 그때 자연스럽게. 알겠어. 근데 엄마가 너무 고집부리면?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지. 다른 방법? 은숙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가슴이 답답하고 손이 떨렸다.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받는 딸의 관심, 갑작스러운 여행 제안, 그리고 진명의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 은숙은 창밖을 보았다. 동이 트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어둠이 더욱 짙어지는 것만 같았다. 내일 강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은숙은 처음으로 자신의 딸과 사위가 두려워졌다. 분식집의 불빛은 꺼졌지만 진짜 어둠은 이제 시작이었다. 오전 5시 30분 알람 소리보다 먼저 깬 은숙은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젯밤 들었던 그 대화가 귓가에 맴돌았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지. 민수의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가 생생했다. 은숙은 몸을 일으켜 세우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오늘 이 여행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니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더 늙은 것 같았다. 어두운 눈과 깊어진 주름 그리고 무엇보다 불안에 찬 눈빛. 제발 내 착각이기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였기를 간절히 바랐다. 엄마 일어나셨어요? 문 너머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평소보다 훨씬 밝고 경쾌했다. 응, 벌써 일어났다. 얼른 준비하세요. 일찍 출발해야 사람 없을 때 바다 구경할 수 있어요. 은숙은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다. 알겠다, 곧 나갈게. 혹시 어젯밤에 들은 대화가 오해였을 수도 있다고 자신을 다독여 보았지만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가슴 한구석에서 계속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다. 어머니, 차에 드세요. 민수가 운전석에 앉아 엔진을 켠 채 기다리고 있었다. 새 차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은숙은 뒷자리에 앉으며 차 안을 둘러보았다.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각종 편의시설들이 빼곡했다. 와, 차가 정말 좋네. 은숙이 말했다. 네, 작년에 바꾼 거예요. 민수가 백미러로 은숙을 보며 웃었다. 어머니 편하게 태워드리려고 좋은 걸로 골랐어요. 그 웃음이 왜인지 어색해 보였다. 너무 억지스럽고 부자연스러웠다. 지연은 조수석에 앉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엄마, 강릉까지 3시간 정도 걸린대요. 중간에 휴게소에서 한번 쉬고 가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새벽 6시에 서울 거리는 한산했다. 가로등 불빛들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다. 은숙은 창밖을 보며 마지막으로 집을 바라보았다. 40년 동안 살았던 그 집이 점점 멀어져 갔다. 혹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왜 이런 생각이 들까? 날씨가 좋네요. 은숙이 대화를 시도했다. 네. 민수의 대답이 짧았다. 평소 같으면 날씨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오늘은 달랐다. 강릉 가본 지가 언제였더라? 아마 너희 아빠랑 신혼여행 갔을 때가 마지막인 것 같네.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은숙이 말했다. 지연이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아, 그래요? 그 대답이 너무 차가웠다. 그때는 기차를 타고 갔는데 바다가 정말 예뻤어. 너희 아빠가 조개구이 사주겠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라면만 먹었지. 은숙이 웃으며 계속했다. 그래도 그때가 참 행복했어. 가난해도 꿈이 있었거든. 엄마, 좀 조용히 해줘요. 지금 중요한 메시지 확인하고 있거든요. 지연의 차가운 말에 은숙의 말이 끊어졌다.
가슴이 서늘해졌다. 평소에도 이렇게 차가웠나? 아니면 오늘 특별히 그런 건가? 차 안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은숙은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직 어둠이 깔린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들의 불빛만이 외로이 반짝였다. 평소라면 딸이 이렇게 차갑게 굴면 서운해하며 따졌을 텐데 오늘은 왠지 말하기가 두려웠다. 어젯밤 들은 대화 때문에 딸과 사위가 다르게 보였다. 혹시 자신을 짐으로 여기고 있는 건 아닐까? 음악 좀 틀어요. 지연이 말했다. 민수가 라디오를 켰다. 경쾌한 팝송이 흘러나왔지만 차 안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오히려 어색함만 더해졌다. 은숙은 뒷자리에서 딸과 사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어깨를 나란히 한 두 사람 사이에서 그녀만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았다. 마치 자신이 불편한 짐처럼 느껴졌다. 언제부터 우리 가족이 이렇게 어색해진 걸까? 지연아, 회사는 괜찮아? 갑자기 휴가 내도? 은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괜찮아요. 지연의 대답이 건성이었다. 민수 씨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줘서 고마워. 네. 민수 역시 짧게 답했다. 은숙은 점점 말하기가 어려워졌다. 무슨 말을 해도 딸 부부는 시큰둥한 반응만 보였다. 내가 방해가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자 더욱 위축되었다. 고속도로 위에 다른 차들을 보니 가족들이 함께 여행을 떠나는 모습들이 보였다. 아이들이 뒷자리에서 장난치고 부모들이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지금의 자신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언제부터 우리 가족이 이렇게 서먹해진 걸까? 지연이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때는 엄마 손을 잡고 어디든 따라다니던 아이였는데. 분식집 일을 도와주겠다며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던 모습이 어제 같은데. 1시간 정도 지났을까? 은숙은 졸다가 깨기를 반복했다. 꿈속에서도 계속 불안한 상황들이 펼쳐졌다. 누군가 자신을 쫓아오는 꿈, 집이 없어져 버리는 꿈, 혼자 길을 헤매는 꿈. 모든 꿈이 불길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수가 백미러로 은숙을 확인하며 물었다. 응, 괜찮다. 은숙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그때 지연이 민수에게 작은 소리로 뭔가 말했다. 은숙은 듣고 싶지 않았지만 자꾸 신경이 쓰였다. 오늘 꼭 끝내야 해.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또다시 은숙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엇을 끝낸다는 걸까? 오늘 꼭 끝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서 더욱 무서웠다. 자신과 관련된 일일 게 분명했다. 차창 밖으로 산들이 지나갔다. 점점 바다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은숙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져만 갔다. 휴게소 들러요. 지연이 말했다. 화장실도 가야 하고. 네. 민수가 방향 지시등을 켰다. 휴게소 표지판이 보였다. 평창 휴게소 EKM. 은숙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마치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곧 벌어질 것만 같았다. 심장이 빨리 뛰고 손바닥에 땀이 났다. 제발 내 착각이기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였기를 바랐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점점 강해져만 갔다. 휴게소에 도착하자 민수가 주차를 했다. 주말 새벽이라 그런지 차들이 별로 없었다. 휴게소 건물도 한산해 보였다. 어머니, 내려서 좀 걸으세요. 다리도 풀고. 지연이 말했다. 그래, 화장실도 가야겠다. 은숙이 차에서 내리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3월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다. 멀리 산들이 보이고 고속도로로는 차들이 쉼없이 지나갔다. 우리는 편의점 가서 물이랑 간식 좀 살게요. 민수가 말했다. 그래, 나도 화장실 갔다가 올게. 은숙은 휴게소 건물로 향했다. 뒤돌아보니 딸과 사위가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평범해 보이는 광경이었지만 왜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혹시 이게 마지막 일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화장실을 다녀온 은숙은 휴게소 앞 벤치에 앉아 딸 부부를 기다렸다. 아침 공기를 마시며 기분을 전환해 보려 했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10분이 지났다. 은숙은 편의점을 바라보았지만 딸 부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물과 간식을 사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까? 15분이 지났다. 이상했다.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은숙은 불안해하며 편의점으로 향했다. 혹시 젊은 부부 못 보셨나요? 여자분이 긴 머리에. 아까 나가신 것 같은데요. 편의점 직원이 대답했다. 나갔다고? 은숙은 다시 밖으로 나와 주차장을 둘러보았다. 그런데 차가 없었다. 은숙은 처음에 자신이 착각한 줄 알았다. 다른 곳에 주차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휴게소 주차장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민수의 검은색 승용차를 찾았다. 하지만 없었다.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안 돼. 은숙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어젯밤 들었던 대화, 오늘 아침의 어색한 분위기, 그리고 차 안에서의 냉랭함.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 딸과 사위가 자신을 버리고 간 것이었다. 은숙은 벤치에 주저앉았다. 손이 덜덜 떨렸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쉬기도 힘들었다. 내 딸이 정말 나를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이었다. 40년 동안 키우고 사랑했던 딸이, 그리고 10년 넘게 사위로 여겼던 민수가 자신을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리고 간 것이었다. 휴대폰도 없었다. 지갑도 차 안에 두고 내렸다. 은숙에게는 몸에 입은 옷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주변에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벤치에 앉아 떨고 있는 노인을 신경 쓰지 않았다. 차가운 3월의 바람이 은숙의 온몸을 파고들었다. 바다로 가는 길이었는데 바다는 아직 멀기만 했다. 그리고 은숙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 진짜 외로움이 무엇인지를. 67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겨진 현실을. 벤치에 앉은 노인의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시작되었다. 정은숙은 벤치에 앉은 채 30분이 넘도록 움직일 수 없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다. 분명히 꿈일 것이라고, 곧 딸과 사위가 웃으며 나타날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여봤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차가운 3월 바람이 온몸을 파고들었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마음속 절망이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처절한 배신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은숙은 고개를 들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네. 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은숙은 대답할 수 없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내 딸이 나를 버리고 갔다고. 그런 말을 어떻게 입 밖으로 낼 수 있겠는가?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목구멍이 메었다. 혹시 가족분들과 떨어지신 건가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순간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참으려고 해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40년 동안 키운 딸에게 이런 짓을 당하다니. 그것도 돈 때문에. 우시면 안 돼요. 뭔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은숙은 흐느끼며 상황을 설명했다. 딸과 사위와 함께 강릉으로 여행을 왔는데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차가 사라졌다고. 휴대폰도 지갑도 모두 차 안에 있다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남자가 놀라며 말했다. 그럼 경찰서에 신고부터 해야죠. 아니에요. 은숙이 고개를 저었다. 신고할 수 없어요. 왜요? 분명히 사고가 난 거 아니에요? 은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사고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건 계획된 일이었다. 딸과 사위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버린 것이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웠다. 혹시 휴대폰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딸한테 전화해봐야 해서. 물론이죠. 남자가 휴대폰을 건넸다. 은숙은 떨리는 손으로 지연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뚜루루루. 한 번, 두 번, 세 번. 혹시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하지? 그럼 정말로 끝인 건가? 여보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차가웠다. 지연아, 나야. 엄마야. 지연아, 대답 좀 해. 너희들 어디 갔어? 나 여기 혼자 있잖아. 엄마. 지연의 목소리가 나왔다. 미안해요. 그 한마디에 은숙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정말이었다. 정말로 자신을 버린 것이었다. 희미한 기대마저 산산조각이 났다. 지연아, 왜 이래? 왜 엄마를 이런 식으로? 엄마, 이해해주세요.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뭐가 어쩔 수 없다는 거야? 은숙의 목소리가 커졌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우리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 교육비, 대출. 엄마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엄마 집, 그리고 분식집 판 돈. 그거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은숙은 전화기를 잡은 손이 덜덜 떨렸다. 결국 돈 때문이었다. 자신의 전 재산 때문에 딸이 자신을 버린 것이었다. 지연아, 엄마가 너희한테 뭘 잘못했니? 40년 동안 너를 키우면서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잘못한 건 없어요. 하지만 엄마도 이제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언젠가는 요양원에 가셔야 할 텐데 그럴 바에야 차라리 지금. 요양원? 은숙이 경악했다. 내가 언제 요양원에 간다고 했어?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혼자 살기 힘드시잖아요. 힘들지 않아. 나는 아직 혼자서도 얼마든지. 엄마. 지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만해요.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결정되었다고. 누가 결정했어? 우리가 결정했어요. 그리고 이미 집 매매 계약서에 도장도 찍었어요. 은숙은 순간 어지러워 비틀거렸다. 휴대폰을 빌려준 남자가 황급히 은숙을 부축했다. 뭐라고? 엄마 도장 찍은 거예요. 어젯밤에. 내가 언제 도장을 찍었다고. 엄마가 주무시는 동안. 미안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위조였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인감을 도용해서 집을 판 것이었다. 은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지연아, 제발. 엄마 좀 데리러 와.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엄마 휴게소에 있으면 버스 타고 서울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시립노인요양원에 연락해놨어요. 거기서 편히 지내세요. 시립노인요양원?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언제 요양원에 간다고 했어? 엄마 나이에 혼자 살기는 위험해요. 거기가 더 안전할 거예요. 안전하다고? 내 집에서 사는 게 제일 안전한 거 아니야. 그 집은 이제 우리 집이에요, 엄마. 그 순간 은숙의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집까지 빼앗긴 것이었다. 40년 동안 분식집에서 번 돈으로 산 그 소중한 집을. 지연아. 은숙의 목소리가 애원조로 변했다. 엄마한테는 그 집이 전부야. 너희 아빠랑 추억이 있고 너를 키운 곳이고.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럼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빨리 끊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지연아, 제발. 엄마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도 새 출발해야 해요. 뚜우 전화가 끊어졌다.
은숙은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다시 걸어봤지만 이번에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남자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은숙은 대답할 수 없었다. 딸과의 통화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다. 집까지 팔렸다고. 자신 모르게 인감을 도용해서 경찰서에 가야겠어요. 남자가 말했다. 이건 분명히 사기예요. 안 돼요. 은숙이 고개를 저었다. 소용없어요. 왜 소용없어요? 분명히 범죄 행위라고요. 은숙은 쓰디쓴 웃음을 지었다. 경찰서에 가서 뭐라고 말할 것인가? 내 딸이 나를 속이고 집을 팔았다고. 그리고 나를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렸다고. 경찰이 믿어줄까? 오히려 치매 걸린 노인의 헛소리로 치부하지 않을까?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은숙은 벤치에 다시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40년 동안 키운 딸에게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그것도 돈 때문에. 물이라도 드세요. 남자가 편의점에서 사온 물을 건넸다. 은숙은 고맙다고 중얼거리며 물을 마셨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면서 현실감이 되살아났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집도 딸도 돈도. 67세의 나이에 완전히 맨몸이 된 것이었다. 휴게소 매니저한테 말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어때요? 남자가 제안했다. 그럴게요. 은숙이 힘없이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이 상황은 오직 자신만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딸 지연과 사위 민수에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은숙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분노의 눈물이었다. 복수심이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었다. 자신을 이렇게 처참하게 배신한 딸과 사위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다. 67세, 늦었지만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인생의 첫 번째 목표는 복수였다. 휴게소 매니저 김영호는 정은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에 떨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미아 사건인 줄 알았는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심상치 않았다. 할머니, 정말 따님이 일부러 두고 가신 거예요? 김영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은숙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요. 제 재산을 노리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김영호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요?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가다니. 은숙은 김영호의 분노가 고마웠다.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편에 서주는 것 같아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해요. 이건 명백한 유기죄예요. 김영호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다. 그래도 소용없을 거예요. 은숙이 힘없이 말했다. 증거도 없고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래도 신고는 해야죠. 하지만 은숙은 고개를 저었다. 경찰서에 가봐야 복잡한 절차만 거쳐야 하고 결국 딸 부부가 부인하면 그만이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두었을 것이다. 시간이 흘러 오후 2시가 되었다. 은숙은 휴게소 벤치에서 하루 종일 앉아만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봤지만 갈 곳이 없었다. 김영호가 간식과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며 위로했지만 은숙의 마음은 점점 더 차가워져만 갔다. 그때였다. 어머니. 익숙한 목소리에 은숙이 고개를 들었다. 민수가 달려오고 있었다. 뒤에서 지연도 따라오고 있었다. 은숙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마음을 바꾼 건가? 자신을 데리러 온 건가? 하지만 그 기대는 민수의 첫마디에 산산조각이 났다.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찾느라 고생했잖아요.
민수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떠 있었다. 하지만 은숙은 그 연기를 알아볼 수 있었다. 억지로 지어낸 표정이었다. 그 뻔뻔함에 온몸이 떨렸다. 찾았다고? 은숙이 차갑게 물었다. 너희들이 날 두고 간 거 아니야? 무슨 소리세요? 지연이 끼어들었다. 우리가 편의점에 갔다가 나왔는데 어머니가 안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거짓말 하지 마. 은숙의 목소리가 커졌다. 너 아까 전화해서 뭐라고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지연은 당황한 듯 주변을 둘러봤다. 엄마, 목소리 좀 낮춰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사람들이 쳐다본다고. 좋아.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해. 은숙이 더욱 큰 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저를 버리고 갔어요. 제 딸과 사위가 저를 고속도로에 버리고 갔다고요. 휴게소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봤다. 지연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엄마, 지연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정신 차려요. 치매기가 있으신가 봐. 치매? 은숙은 딸의 말에 더욱 분노했다. 자신을 치매 환자로 몰아세우려는 것이었다.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산했단 말인가? 치매라고? 내가 치매야? 은숙이 소리쳤다. 그럼 아까 전화는 뭐야? 집 판 거는 뭐고? 인감 도용한 거는 뭐고? 엄마 무슨 전화요? 지연이 시치미를 뗐다. 우리가 언제 전화를 받았다고 해요? 거짓말 하지 마. 너 분명히 집을 팔았다고 했잖아. 내 인감을 도용해서. 어머니 진정하세요. 민수가 은숙의 어깨를 잡으려 했다. 손대지 마. 은숙이 민수의 손을 뿌리쳤다. 너희들 계획 다 알고 있어. 내 재산 빼앗으려고 이런 짓 하는 거 다 안다고. 엄마 정말 이상해요. 지연이 주변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우리 어머니가 요즘 이런 식이에요. 피해망상이 심해져서. 피해망상? 은숙은 딸이 자신을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것에 경악했다. 피해망상이라고? 그럼 이거 설명해봐. 은숙이 주머니를 뒤지며 소리쳤다. 내 휴대폰은? 지갑은? 다 너희 차에 두고 내렸는데 왜 없는 거야? 엄마, 어머니가 들고 내리셨잖아요. 지연이 태연하게 거짓말했다. 어디 두셨는지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거짓말. 은숙이 절규했다. 내가 분명히 차에 두고 내렸어. 어머니, 병원 가셔야겠어요. 민수가 동정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치매 초기 증상 같은데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할머니 정말 치매인가 봐. 가족들이 고생하겠네. 나이 들면 저렇게 되나 보다. 은숙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을 향한 것을 느꼈다. 동정과 연민의 시선이었다. 자신을 정신 이상자로 보는 시선이었다. 아니에요. 은숙이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다. 저는 정상이에요. 이 사람들이 저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떠났다. 노인의 헛소리로 여기는 것 같았다. 김영호 매니저가 다가왔다. 그는 줄곧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실례지만 정말 할머니를 두고 가신 건 아니죠? 김영호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당연히 아니죠. 지연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우리 어머니가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세요. 방금 전에도 휴대폰 어디 뒀는지 기억 못 하시고. 거짓말. 은숙이 소리쳤다. 이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저를 정말로 버리고 갔어요. 김영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가족 간의 일에 끼어들기도 어렵고 할머니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도 없었다. 그럼 CCTV 확인해보죠. 김영호가 제안했다. 휴게소 주차장에 CCTV가 있거든요. 그 말에 민수와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CCTV요?
민수가 당황한 듯 물었다. 네, 주차장 전체가 다 찍혀요. 정말로 할머니를 두고 가신 건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거 꼭 봐야 하나요? 지연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상태가 이런데. 봐요. 은숙이 소리쳤다. 지금 당장 보자고요. 김영호는 사무실로 향했다. 민수와 지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따라갔다. CCTV 화면에는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은숙이 화장실로 향하는 모습, 그리고 5분 뒤 민수와 지연이 차를 타고 휴게소를 나가는 모습까지. 이게 뭐예요? 김영호가 분노하며 물었다. 정말로 할머니를 두고 가신 거네요. 민수와 지연은 할 말이 없어 입만 벙긋거렸다. 어떻게 이런 일을? 김영호가 계속 분노했다. 지금 당장 경찰서에 신고하겠어요. 잠깐만요. 지연이 급하게 말했다. 설명할 게 있어요. 무슨 설명이요? 저희가 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지연이 울먹이기 시작했다. 치매 초기라서 계속 이상한 소리만 하시고 우리 생활을 망치고. 그래서 버리고 간 거예요? 김영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에요. 잠깐 혼자 있게 하려던 거예요. 민수가 거짓말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데리러 올 예정이었어요. 거짓말 하지 마. 은숙이 소리쳤다. 너희들 아까 전화해서 뭐라고 했는데. 엄마, 또 헛소리예요. 지연이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언제 전화했다고 해요? 은숙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나? 증거까지 나왔는데도 계속 거짓말을 하다니. 좋아. 은숙이 차갑게 말했다. 그럼 집에 가자. 지금 당장. 이번에는 지연과 민수가 거부할 수 없었다. 이미 CCTV에 모든 것이 찍혔고 휴게소 매니저까지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럼 집에 가시죠. 지연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더 이상 은숙을 속일 수 없었다. 어머니, 차에 타세요. 민수가 말했다. 은숙은 차에 타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집에 가서 진실을 확인하겠다고. 정말로 자신의 집이 팔렸는지 통장이 털렸는지 직접 확인하겠다고. 그리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67세의 나이에 당한 이 처참한 배신을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차가 다시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강릉이 아니라 서울로 향했다. 은숙은 창밖을 보며 복수를 다짐했다. 딸과 사위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차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정은숙은 뒷자리에 앉아 딸과 사위의 뒷목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 모두 입을 꽉 다물고 있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려 하지 않았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들의 소음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은숙은 창밖을 보며 지난 몇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아침의 설렘으로 시작된 여행이 어떻게 이런 악몽으로 변했을까?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악몽이었다는 것을. 엄마. 지연이 조수석에서 뒤돌아보며 말했다. 아까는. 죄송해요. 은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사과라고. 지금 와서? 휴게소에서 자신을 치매 환자로 몰아간 것도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준 것도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는데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우리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어요. 엄마 이해해 주세요. 스트레스? 은숙의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다. 내가 너희한테 스트레스였어?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은숙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다. 나를 휴게소에 버리고 간 게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민수가 백미러로 은숙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짜증이 어려 있었다. 어머니, 그때는 정말 순간적으로 그랬던 거예요. 민수가 변명했다.
화장실 가신다고 해서 잠깐 기다렸는데 너무 오래 안 나오시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 은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CCTV에 다 나왔잖아. 내가 화장실 간 지 5분도 안 돼서 너희들이 차를 몰고 나갔어. 침묵이 흘렀다. 더 이상 변명할 거리가 없었다. 그리고 전화 통화도 기억해. 은숙이 계속했다. 집 팔았다고 했잖아. 내 인감을 도용해서. 엄마.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시립노인 요양원에도 연락해뒀다고 했고. 다 계획된 일이었어, 그렇지? 지연이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모든 거짓말이 들통난 지금 이제는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 왜? 은숙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다. 왜 그랬어? 내가 너희한테 뭘 잘못했는데? 엄마. 지연이 울먹이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은숙이 비웃었다. 40년 동안 너를 키워준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하고 미안하다고.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지연이 갑자기 소리쳤다. 우리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드디어 본심이 나왔다. 은숙은 딸의 진짜 얼굴을 보고 있었다. 힘들면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요? 민수가 코웃음을 쳤다. 어머니가 뭘 도와주실 수 있어요? 분식집 운영하시느라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그럼 내 재산을 노린 거야? 재산이라고 할 것도 없잖아요. 지연이 냉정하게 말했다. 집 한 채랑 분식집 한 돈. 그거면 우리 빚 갚고 아이들 교육비 되는데도 모자라요. 은숙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거면이라고?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그렇게 가볍게 말하다니. 그래도 그건 내 돈이야. 내가 40년 동안 고생해서 번 돈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엄마 돌아가시면 우리 거잖아요. 민수가 태연하게 말했다. 미리 받는 게 뭐가 문제예요? 은숙은 숨이 막혔다. 자신이 죽기를 바라고 있다는 뜻이었다.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연이 급하게 말했다. 그럼 무슨 뜻이야? 나 죽으면 너희 거라고 하는 게. 차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차가운 적대감이 흘렀다. 은숙은 자신이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40년 동안 사랑으로 키운 딸이 이제는 자신을 짐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만을 노리고 있었다. 집 정말 팔았어? 은숙이 조용히 물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 어제. 어젯밤에 계약했어요. 내가 자는 동안? 네. 은숙은 웃었다. 쓰디쓴 웃음이었다. 자신이 잠든 사이에 인생 전체가 뒤바뀐 것이었다. 매수자가 누구야? 모르는 사람이에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소개해준. 얼마에 팔았어? 3억 2천. 은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었다. 급하게 팔다 보니 제값도 못 받은 것이었다. 그 돈은 어디 있어? 우리 통장에 있어요.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은? 지연이 대답하지 않았다.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은 어떻게 했어? 은숙이 다시 물었다. 해지했어요. 지연이 작은 소리로 말했다. 뭐? 전부 해지하고 우리 계좌로 옮겼어요. 은숙은 현기증이 났다. 집뿐만 아니라 은행 계좌까지 전부 털린 것이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 동의도 없이? 엄마 인감이랑 신분증이 있으면 가능해요. 민수가 사무적으로 대답했다. 도둑질이야. 이건 도둑질이라고. 도둑질이 아니에요. 지연이 화를 내며 말했다. 어차피 우리가 상속받을 거였잖아요. 상속? 은숙이 경악했다. 난 아직 살아있어. 상속이 무슨 상속이야.
하지만 엄마 혼자서는 그 돈 관리 못 하시잖아요. 나이도 많으시고. 67살이 뭐가 많아. 나는 아직 정정해. 정정하다고요? 민수가 비웃었다.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이제 혼자 살기 힘든 나이예요. 누가 혼자 살기 힘들다고 했어? 그럼 분식집은 왜 접으셨어요? 지연이 반박했다.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셔서 접으신 거 아니에요? 은숙은 할 말이 없었다. 분식집을 접은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딸에게 이런 짓을 당할 이유가 되는 건 아니었다. 그래도 이건 아니야.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지연이 짜증을 냈다. 엄마가 우리 말 들어주신 적이 언제 있어요? 진명에 바꾸자고 해도 싫다고 하시고 요양원 이야기만 나와도 화내시고. 당연히 싫어. 내 집인데 왜 너희 명의로 바꿔야 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민수가 소리쳤다. 차가 갑자기 길가에 멈췄다. 민수가 급정거를 한 것이었다. 이제 그만합시다. 민수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어머니, 이미 끝난 일이에요. 집도 팔렸고 돈도 옮겨졌어요. 되돌릴 수 없어요. 되돌릴 수 없다고. 은숙이 분노했다. 경찰서에 가면 돼. 사기죄로 신고할 거야. 신고하세요. 지연이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소용없을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인감을 도용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인감이랑 신분증을 훔친 거잖아. 훔쳤다고요? 민수가 웃었다.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기억 못 하시나? 언제 내가 줬다고. 어제 저녁에 주셨어요. 집 정리하면서 중요한 서류들 정리해달라고 하시면서.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은숙은 절망했다. 이들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했다. 자신의 반박을 미리 예상하고 대응책까지 준비해둔 것이었다. 이제 어떻게 살라고? 은숙이 울먹였다. 시립노인 요양원에서 편히 지내세요. 지연이 딱딱하게 말했다. 거기가 엄마한테는 제일 좋을 거예요. 싫어. 요양원은 절대 안 가. 어머니. 민수가 협박조로 말했다. 다른 선택이 없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잖아요. 은숙은 온몸이 떨렸다.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67년간 살아온 인생이 하루 만에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그 순간 은숙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분노였다. 그리고 복수심이었다. 좋아. 은숙이 조용히 말했다. 네. 지연이 놀란 듯 물었다. 좋다고 했어. 요양원에 가면 돼. 딸과 사위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 은숙이 차갑게 말했다. 무슨 약속이요? 너희들이 나한테 한 짓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지연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줄 거야. 내가 당한 만큼. 엄마, 무슨 소리예요? 은숙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대로 당하고 끝날 수는 없다.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67세, 늦었지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인생의 첫 번째 목표는 명확했다. 자신을 배신한 딸과 사위에게 똑같은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었다.